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내용 순식간에 지나갑시다. 오늘은 진짜 20분 안쪽으로 끊어보려고 하니까요. 자, 전쟁 끝나고 원조 경제,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그리고 박정희 정부 초반 때 경공업, 그리고 중화학공업으로 넘어섰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넘어 첨단 산업으로 가고 있다. 지난 시간에 노트 필기를 못했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상식으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친구들은 잠시 멈춤 누르고 정리하시고 그냥 뭐 이 정도는 상식이다 하는 친구들은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흑백 텔레비전이 60년대, 70년대 고속도로, 80년대 컴퓨터, 90년대 승용차, 2000년대에는 고속철도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텔레비전도 흑백으로 겨우 보던 사람들이 이제 각각 손에 이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다들 접할 수 있는 경제가 발전되면서 우리 생활이 바뀌었다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좋은 점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을 알아봅시다. 자, 문제점을 알면은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것도 같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해 볼 겁니다. 교과서 118쪽이고요. 자, 대표적인 문제 세 가지가 일단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거,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죠. 이거는 농가 인구 중 70살 이상은 1년 전보다 22만 명 늘어나 73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의 3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가 인구 10명 중 3명이 70살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농가 인구에서 70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또 농가 인구 중 60살 이상은 134만 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55%에 달했습니다. 농가 인구는 60대와 70대에서 늘어난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자,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서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1960년대 이후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해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졌다. 자, 60년대 일단 공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 즉 젊은 사람들이 저기 가면은 돈 많이 준대 하면서 도시로 공장이 있는 도시들로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뉴스보다 더 심각해진 상황이 선생님 그 할머니 댁 있는데 내려가면은 그 마을에서 제일 막내가 60 몇 살이더라고요. 마을에서 제일 어리신 분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농촌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학교 바로 앞에 막 논밭이 있고 그 부모님들이 농사 지으시고 하는 그 친구들을 둔 친구가 거의 없을 텐데 그 이유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도시로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농촌의 인구가 없어진다. 이게 뭐 지금 당장은 뭐 괜찮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농산물, 벼농사 이런 것들을 해주실 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제 이분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쌀을 우리나라에서 난 거를 먹기가 힘들고 외국에서 다 사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농촌의 인구가 저하되고 있다. 이거는 좀 고치긴 해야겠지만은 아직까지 좋은 해결책이 못 나온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관련된 법도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자, 선생님 초등학교 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두 가지가 무너졌죠. 94년도에는 이 성수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집니다. 이거는 서울 한복판에서 강남이랑 강북을 연결하던 다리인데, 지금 뭐 여러분들 서울 나가면 아시다시피 한강에 다리가 되게 많죠. 그 중에 하나였는데, 공사는 빨리 하라 그러지. 그다음에 받은 돈은 있는데, 돈을 더 벌려면은 여기 얘기한 것보다 더 싼 재료들, 그러니까 튼튼한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재료들을 더 싸게 사와가지고 그냥 빨리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는 문화들이 있었던 시기여서 그렇게 부실로 건물을 지은 거죠. 이제 부실공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요거 그냥 아침에 학생들이 버스 타고 학교 가려고 등교하고 회사원들은 운전해가지고 이제 회사 출근하고 있는데 그냥 다리가 쿵 하고 바다로 빠진 거예요. 여기 다리 위에 있던 사람들 다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 몇십 명이 돌아가셨었고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라거나 건물에 대한 이제 안전 그 공사할 때 기준표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이 시기에 바뀌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1년 뒤에는 다시 이 백화점이 무너집니다. 이 백화점이 지금 이름이 되게 촌스러워 보여서 별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백화점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제2롯데월드가 지금 롯데월드 옆에다가 백화점이랑 상가를 되게 크게 짓고 거기다가 이제 뭐 호텔이라거나 이것저것 많이 유치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도록 만들었죠. 이 삼풍백화점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남에서 그 서울에서 한강의 아래쪽에 있는 데 중에서는 제일 큰 백화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계속 안 무너지고 잘 지나고 있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쇼핑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을 텐데, 이게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1년 만에 이렇게 산산조각 나서 무너져 버립니다. 건물이 거의 10층 가까이 됐었는데 이 안에 일하던 사람들, 쇼핑 보던 사람들, 뭐 지하에서 밥 먹던 사람들 전부 다 깔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뭐 기적적으로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 있다가 그 엘리베이터가 다행히 이게 찌그러지면서 공간을 마련해줘서 살아난 사람, 뭐 기적적인 생존 사례들이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 반면에, 반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멀쩡한 공간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진짜 꼼꼼히 하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시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빨리 만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야. 자, 그래서 1994년과 1995년에 한강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은 온 국민에게 큰 슬픔을 주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빠르고 싼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천천히 하더라도 그리고 비싸게 주더라도 안전한 것들은 제일 1번으로 챙겨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7년에 있었던 IMF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IMF라고 하는 거는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그 전 세계적인 은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국가별로 가끔씩 국가도 어차피 세금을 받고 이 세금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한테도 그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한테도 돈을 쓰고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부도가 난 거예요. 세금 들어올 건 요만큼인데 돈을 이만큼 쓴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걸 줘야 되는데 못 줘요. 못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했네. 이 소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때 문제가 됐던 거는 국가가 달러라고 하는 이제 외국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실패를 하면서 국가가 달러를 많이 못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랑 돈을 주고받아야 될 때 이 달러 양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어디 가서 더 빌리려고 하니까 외국에서 너네 망해가는 것 같은데 안 빌려줄 건데?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완전 완전 그냥 포장뿐이었었네. 그냥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너네 잘 사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IMF에다가 손을 벌리게 됩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제가 어려워졌다.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했다.
자, 그래서 외환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랑 거래할 때 쓰이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게 달러, 아니면 뭐 금, 아니면 석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외국이랑 교류를 하게 됩니다.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선생님 초등학교 졸업하는 시기, 여러분들 나이 때 요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때 뉴스를 켜면은 어느 회사 망했다, 어느 회사 망했다, 무슨 회사 망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텔레비전 켰는데 현대자동차 망했어요. 그 다음날 TV 켰는데 삼성전자 망했어요. 또 TV 켰는데 롯데백화점도 망한대요. 어디도 망한대요. 다 이 뉴스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되게 유명했던 기업들이 뭐 대우라거나 뭐 이런 애들이 지금은 이제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던 게 이때 사건이 되게 큰 거예요. 삼보 이런 기업들이 그 전에는 되게 크게 있었는데 요 시기 지나면서 다 망한 거죠. 회사가 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삼성전자가 망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못 벌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몇 개 망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랑 관련된 일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월급이 빵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다가는 나 이제 돈 못 벌어, 우리 이제 못 살아, 이렇게 얘기는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정장 입고 나와가지고 밖에 가서 일을 하려고 막 찾아봐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자리가 구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해가지고 그냥 자살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이 시기에 되게 빈번하게 벌어졌어요. 진짜 완전 선생님은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막 이 생각까지 했었으니까 그때 뉴스가 되게 암울했어요. 뭐 첫 번째 뉴스는 회사 망했다, 두 번째 뉴스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힘을 합칩니다. 각자 집에 뭐 결혼하면서 썼던 결혼 반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돌잔치 같은 거 하면은 첫 번째 생일날 주변 이제 가족들이 이제 금 반지 같은 걸 이렇게 선물을 하곤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는데 그 금반지 우리 집에 있으면 뭐 하냐? 그 금반지 같은 것들 다 모으자. 그래서 이 모은 금 가지고 외국의 빚을 빨리 갚아버리고 다시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자 하고 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금을 싹싹 끌어모아가지고 기증을 하고 그냥 돈을 받고 판 게 아니라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 돈 가지고 IMF한테 돈을 빨리 갚아버려서 제일 빠르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홍콩, 싱가포르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흔들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막상 국제 경쟁력은 떨어지고 기술 개발은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흔들리게 됐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나바다 운동, 재활용을 하자, 버리지 말고 낭비하지 말자 우리, 이제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금모으기 운동, 외국에다가 금 갖다 주고 나서 우리가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자.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요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뭐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하는 건 회사에 들어가면은 끝날 이 사람이 50살, 60살 될 때까지 회사가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너 일 잘 못하네? 나가. 뭐 이렇게 하는 체질 개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직장에 계속 일을 하다가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일을 잘 못하는 것 같네? 그러면은 돈 더 줄 테니까 그냥 이제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다. 뭐 공고사직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은
그렇게 살아남긴 했지만은 이제 그래서 잘리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해고자들이 생기면서 다른 사회적 문제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 모습 한번 보시죠. 금모기 운동 장면입니다. 집에 있는 이제 금 가락지나 뭐 장신구들 내놓는 거죠. 자, 그리고 금 가지고 무덤에는 갈 수 없다. 이거를 하면은 지금 나라는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금을 모으자.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예요. 금 이거 이 정도 하면 지금 돈으로 금 가격을 계산하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런 돈을 그냥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해야 되니까 국가한테 기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이 대단했던 겁니다. 자, 헌옷모아 수출하자. 그래서 버리는 자원들 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벌써 15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 적어도 119초까지는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튼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상황이 과거보다 나아졌지만은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 격차는 커졌습니다. 밑줄 쳐두시고. 자,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빈부격차라고 합니다. 필기에다가 정리를 살짝씩 하면서 봅시다. 자,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봤던 거, 여기 봤던 거 있죠. 자, 농촌 인구가 감소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 너무 빠르게, 싸게 이런 것들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성수대교,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IMF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점 1번으로 농촌 인구 감소가 나왔고요.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좋은 해결 방법을 잘 못 찾고 있기는 하죠. 자, 두 번째는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 격차.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자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이제 빈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자로는 그 빈부의 격차가 커졌다. 빈부격차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빈부격차라는 용어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냐? 노인이라거나 장애인, 실업자. 뭐 노인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노인이 가난한 상태로 나이가 들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의사가 될 수는 없겠죠. 의사가 되려고 하면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노인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처럼 무료로 국가에서 막 교육을 시켜주거나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가난한 일자리들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부자인 노인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일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그냥 주식이나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이자 나오는 거 아니면 뭐 건물을 사놔가지고 월세를 받는다거나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가난한 노인들은 일을 배울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가장 싼 일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삶이 나빠지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무료 급식소 같은 걸 여는 거예요. 사는 거 힘드시죠? 밥 먹는 값이라도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책들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연탄을 1년에 얼마 제공한다. 혹은 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 힘들어서 더 가난해질 수도 있으니까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국가기업 중심으로 확대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만들어진 법에 따르면은 회사의 일정 부분은 이제 한 1,000명 일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2~3명 정도는 반드시 이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둬라.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당신네들이 만들어 놔라. 뭐 이런 정책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똑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출산도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애를 안 낳는 문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어쨌건 간에 애를 낳으면은 국가가 이만큼은 해결해 줄게라고 이제 지원 정책 같은 걸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이제 그 정책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되게 큰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복지 정책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복지 정책을 만들므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20분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 영상 보고 뒤에 있는 내용들 살펴보고 다음 시간 끝날 때 이제 숙제는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 얘기가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고민을 해두면은 다음 시간에 과제 제출하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